이제 생물의 특성인데, 생물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생물의 특성이지 뭐. 그러니까 생물이라면 이러한 특징을 가질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생물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이 그냥 이제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물질 대사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극에 대해 반응하고. 오셨습니까? 완자 있니? 완자는 기출픽은 혹시 있니? 오케이, 알았어. 완자 10조.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이 항상성을 조절한다. 한번 넓게 한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번째는 발생 및 생장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생식 및 유전을 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적응과 진화를 한다. 요렇게 6가지가 생물의 특성이에요. 빼먹지 않았겠지? 빼먹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요 6개 중에 하나도 안 하면 생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래서 이 파트는 예시가 나와. 예시가 나오고, 예시가 딱 주어지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예시가 주어지면 아, 이거는 어떤 특성입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문학 같은 느낌이야. 이해 갔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수야, 이렇게 하면 자극에 대해 반응하잖아. 이런 거야.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 중에서도 조금 두 개로 나누면 앞에 네 가지는 생명체가 그 개체로서의 삶을 유지하는 거랑 관련이 있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개체 유지 특성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식유전이랑 적응과 진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종으로 남는 거와 관련돼 있는 거서 얘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종족 유지 특성이라고 합니다. 됐어? 진짜 비문학 같은 느낌이야. 여기는 유전 갖다가 여기 오면 너무 쉽지. 됐는가? 그래서 이렇게 생물의 특성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 나오는 게 이제 세포. 그래서 이제 세포라고 하는 거는 생물을 구성하는 생물을 이루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생물이라고 하지 않아. 일단 그렇게 시작해.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야.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딱 시작이거든. 그래서 일단 딱 세포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되게 중요하고, 이 세포도 하나의 세포로 구성된 생물이 있고 2개 이상의 세포로 구성된 생물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포의 수에 따라서 이제 2개로 나누죠. 단세포 생물이랑 이제 다세포 생물, 요렇게 이제 나눌 수 있고, 일단은 뭐 사람은 당연히 다세포 생물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제 단세포 생물은 세포 하나가 개체인 거.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게 세균. 세균은 대표적인 단세포 생물이고요. 그 다음에 뭐 아메바라던가 집신벌레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원생 생물 같은 건 이제 단세포 생물에 들어가지. 그래서 세포 하나가 이제 개체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포가 2개 이상 모여서 이제 구성된 생물이 이제 다세포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다세포 생물 같은 세포가 워낙 많아서 모양과 크기가 같은 세포들이 모여서 또 그룹을 이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세포 생물의 구성 단계라고 해서 통과해서 배웠지. 통과해서 생물은 세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양이랑 크기가 같은 세포가 모임되면 뭐라고 하고? 조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조직이 모여서 형태를 갖추고 기능을 갖추면 기관이라고 하고, 여러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가 되면 이제 개체라고 하는데, 동물은 뭐가 있고? 기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은 조직계가 있고. 그래서 이 다음 파트가 딱 기관계 파트예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그 다음에 신경계, 내분비계. 요렇게 이제 면역계. 요렇게 나가는 거지. 다 빌드업이 있어. 그냥 이게 아무렇게나 뭘 하는 게 아니야. 아무렇게나 다 단원을 짜는 게 아니야. 어쨌든 핵심은 세포로 되어 있지 않으면 생물이 아니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뭘 한다?
자, 물질대사를 한다. 그래서 물질대사도 통과해서 했었지. 자, 물질대사는 화학 반응인데 받은 시 어디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으로 이제 뭐를 합성하고, 이제 물질을 합성하고, 그 다음에 뭐 에너지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 합성에서 세포도 뭐 늘어나면 이제 뭐도 일어나고, 뭐 이제 크기도 커지고 등등등등등등등 일어나죠. 그래서 연소 같은 경우에는 물질 대사가 아니야. 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그래서 물질 대사. 그래서 물질 대사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일단 첫 번째는 뭐가 관여한다. 효소가 관여한다. 효소는 생체 촉매고, 근데 이거 뒤에서 또 나온다.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효소가 이 물질 대사를 조절해 주기 때문에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고, 이제 뭐 체온 범위에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에너지가 출입해서 이제 흡열 반응도 있고, 이제 발열 반응도 있고,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있고, 그래서 에너지가 이제 출입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질 대사를 구분을 할 때는, 이거는 뭐 여기는 그냥 대충 할게. 뒤에 또 나오니까 무슨 작용과 무슨 작용? 동화작용이랑 이화작용으로 나누죠. 그래서 동화작용, 이화작용 이제 나누고, 일단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대충 한다고 다 안 해. 합성. 그래서 작은 물질을 무슨 물질로? 작은 물질을 큰 물질로 만드는 거. 그래서 아미노산이 단백질 되는 게 동화작용이야. 아미노산 여러 개가 모이는 거니까. 이화작용은 분해. 그래서 큰 물질을 무슨 물질로? 작은 물질로. 뭐 이화작용. 그래서 작은 물질의 에너지가 커요? 큰 물질의 에너지가 커요? 큰 물질의 에너지가 큽니다. 그래서 생성물이 에너지가 동화작용과 생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 친구는 뭐를 흡수한다? 에너지를 흡수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큰 물질을 작은 물질을 분해할 때 오히려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얘는 무슨 반응이다? 얘는 이제 발열 반응이지. 그래서 보존 가장 대표적인 얘가 이 파트에서의 얘야. 동화작용의 예시로 뭐는 반드시 기억하실 것? 광합성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화작용의 예로 세포호흡 기억하시고, 실은 더 디테일하게는 다음 타임에 할 거야. 다음 타임에 이제 할 거야. 뭐 글리코젠 되는 건 뭐냐, 뭐 폴리펩타이드 되는 건 뭐냐, 등등등등등등 할 거고. 그래서 광합성이랑 이제 세포 같은 예를 들면, 광합성은 재료가 뭐랑 뭐예요? 물이랑 이산화탄소예요. 자, 그래서 이때 뭐가 들어와야 돼? 빛에너지가 들어와야 돼. 어디서 일어나요? 엽록체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요렇게 합성되는 게 포도당. 그래서 포도당이 더 덩어리가 큰 물질이지. 그 다음에 거꾸로 포도당이 물이랑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무엇을 방출하는 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이제 세포호흡이지. 세포호흡은 주로 어디서 일어나? 100% 미토콘드리아는 아니지만 주로 어디서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일어난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동화작용의 보통 대표적인 예시하면 광합성, 그 다음에 이화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하면 세포호흡, 요렇게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물질대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생명체라고 하지 않아. 그래서 세균 같은 경우도 나중에 병원체에서 나오지만, 세균 같은 경우도 단세포 생물이지만 본인만의 효소를 이용해서 본인이 필요한 단백질 같은 거 다 합성하거든요. 생명체야. 근데 바이러스는 아니다. 세균이랑 바이러스 비교하는 거 앞에서부터 나오거든. 거의 됐어? 그렇게 이제 차이가 있어. 그래서 물질대사는 여기서 이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저쪽을 지울까 이쪽을 지울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 및 이제 항상성 조절. 자극에 대한 반응 및 항상성 조절인데, 자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의 변화를 일으키는
외부 환경 변화를 자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빛, 그 다음에 뭐 소리, 그 다음에 뭐 냄새, 그 다음에 뭐 접촉 등등등등등등등 요거를 이제 외부 환경 변화로 해. 요 자극을 받아들이는 기관을 뭐라고 하냐면 감각기관이라고 하지. 빛을 받아들이는 곳이 눈, 소리를 받아들이는 게 귀, 냄새가 코, 그 다음에 뭐 아픔이라던가 온도 변화라던가 느끼는 게 피부, 그 다음에 평형감각기관, 평형감각. 거기도 귀야 귀, 귀에서 이제 뇌, 귀에서 뭐 뇌 등등등등등. 그래서 이제 외부 환경 변화를 자극이라고 하고, 이 외부 환경 변화 때문에 신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반응이라고 해요. 반응. 그래서 외부 환경 변화 때문에 신체에서 뭔가가 일어나면 그거를 이제 반응이라고 얘기를 한다. 됐니?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제일 잘 나오는 게 굳이 치면 미모사? 그래서 미모사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 미모사는 손으로 대면 이렇게 잎이 접혀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식물의 뿌리가 어디로 자란다. 땅 속으로 굽어 자라는 것도 자극에 대한 반응이야. 걔는 중력을 감지하거든. 그 다음에 해바라기의 꽃이 어디를 향해? 태양을 이렇게 향하는 것도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찔러내리 하는 것도 뭐야?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또 굳이 잘 나오는 게 이제 미모사 조금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 밝은 곳엔 동공 작아지고 어두운 동공 커지고, 요게 이제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항상성. 자, 항상성은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성만큼은 세 가지 나면 무조건 항상성이야. 첫 번째는 체온. 예를 들면 날이 더워서 땀이 흘렸다. 항상성 유지. 그 다음에 추워서 내가 이불을 덮었다. 항상성 유지. 그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혈당량. 혈당량은 혈액 속에 포도당 농도지. 그래서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를 이제 혈당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혈당량이 이제 혈당량. 그 다음에 이제 삼투압. 책이 삼투압이 나나? 아닌가? 삼투압이 나나? 삼투압은 괄호하고 써놓으세요. 얘는 농도 혹은 수분량이에요. 그래서 되게 적당하지 않은 예시지만 맥주를 많이 마셨더니 화장실에 자주 간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더울 때 땀을 흘린다.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도 집신벌레 뭐 수축포가 뭐 짠물에 들어갔더니 수축포가 수축을 뭐 안 하더라. 뭐 그런 얘기 있어. 그러니까 세 가지. 체온 얘기 나오거나 혈당량 얘기 나오거나 삼투압 얘기 나오면 무조건 뭐? 항상성이야.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개체가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항상성 요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아니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발생. 네 번째, 다섯 번째가 크게 네 번째, 큰 네 번째로 발생과 생장. 일단 발생이라고 하는 건 이게 발생과 생장은 미묘하게 다른데, 발생은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세포 한 개셨잖아요. 기억나시죠? 기억나나요? 수정란이 개체가 되는 과정이 발생이야. 수정란이 개체가 되는 과정이 발생이야. 수정란이 일단 개체가 되려면 첫 번째는 체세포 분열을 엄청 열심히 해야 되고요. 괄호하고 쓸게요. 체세포 분열 엄청 열심히 하시고, 세포 분열한 거 발달으로 그 각각의 세포가 이제 분할을 해서 기관이 형성되는 과정이 이제 발생입니다. 발생은 그래서 발생이랑 생장이랑 미묘하게 달라요. 성장이라고도 다르고. 그러니까 발생은 이렇고, 일단 생장은 이제 크기가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작은 개체가 큰 개체가 되는 과정이 생장이거든. 그래서 내가 예시를 조금 아꼈는데, 그러니까 발생은 요게 발생이야. 예를 들면 개구리가 알에서 올챙이 시절 지나서 개구리가 되는 거는 발생이야. 차이 알겠니? 그러니까 알이 개구리가 되는 건 발생이고, 그 다음에 무슨 개구리가?
작은 개구리가 무슨 개구리 되는 거? 큰 개구리가 되는 건 생장이에요. 차영이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었다가 태어나기까지는 발생인 거고, 태어나기까지라면 그렇다. 3개월, 8개월, 한 6개월까지 발생인 거고, 크기가 개체 모양을 갖춰진 상태에서 점점 커지면 생장이야. 참고로 그래서 생장이 일어나려면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그냥 세포 분열이라고 상관은 없는데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뭐가 증가하는 게 우선이다. 세포수가 많아져야 돼. 차영이니? 생장. 생장이랑 그래서 발생이랑 미묘하게 달라. 그래서 거기 프린트 잠깐 보면, 프린트랑 교재는 잠깐 보면 죽순과 석순의 차이가 나와 있을 텐데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죽순은 대나무 싹이고 석순은 돌이잖아. 일단 돌은 뭐가 아니야? 세포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화학물질이 쌓이는 거니까 걔는 생장이라고 하지 않지만 죽순이 커지는 거는 세포가 많아지면서 이제 크기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 친구는 이제 생장이 되는 거지. 이해 가셨나요?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건 단세포 생물은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 세포 분열을 하면 세포수가 늘어나는 건 맞거든요. 근데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 세포가 많아지면 뭐가 증가하는 거게? 얘는 개체 수가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생장이 아니라 뭐게? 자손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생식이야. 오케이? 미묘하지? 그리고 생장과 성장은 달라. 생장은 몸이 커지는 거고 성장은 정신도 같이 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장을 하면 안 돼. 여러분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까지 세포로 되어 있다, 물질 대사를 한다,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고 항상성을 조절한다, 그 다음에 발생이 생장을 한다. 이거는 개체가 개체로서 살아남기 위한 특성이기 때문에 무슨 특징이라고 한다? 종종유지 특성이라 그래. 종종유지.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제 종종유지 특성이다. 개체유지 특성이다. 어휴 세상에. 개체유지 살아나는 거. 개체유지 특성이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종유지 특성 갈게요. 자, 이제 생식과 유전인데 생식은 그냥 간단하게 뭐를 남기는 것. 나랑 이제 형질이 비슷한 자손을 남기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생식이라고 얘기하지. 일단 생식은 두 종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무성생식이랑 유성생식이 있어요. 그래서 무성생식은 진짜 뭐 예시를 조금 잘못 들면 예를 들면 내가 나를 낳는 게 무성생식인 거지. 내가 나를 낳으면 무성생식. 그래서 내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유성생식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무성생식은 생식세포 결합이 없는 거야. 생식세포가 결합하지 않고 자손을 남기면 무성생식, 그 다음에 생식세포가 결합을 하면 유성생식.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내가 나를 낳으면 무성생식. 그래서 거기 지금 무성생식의 예로 두 개 나와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분열법이라던가 이제 출합법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세포 생물들은 주로 분열법을 하고 출합법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이런 선생님이 출합법으로 번식을 한다. 그러면 내 몸에 혹이 돋아나. 근데 내 몸에 혹이 점점점 커져. 근데 그게 떨어져 나와. 그 리틀 은주가 되면 출합법이야. 세상이 되게 평화로울 것 같지 않아? 나로 가득한 세상. 반응이 없네. 그래서 출합법. 그래서 이 친구들, 그래서 이 무성생식의 특징은 결국은 모체와 모의 형질이 같다. 자손의 형질이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고 빨리 많이 낳을 수 있어. 근데 단점은 모체가 적응을 못한 환경에서는 자손도 적응을 못하겠지. 그래서 어떤 생물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좋을 때는 무성생식하고 환경이 나쁘면 유성생식하는 친구들도 있어. 요게 차이가 있고, 그러면 이제 유성생식은 생식세포가 결합을 하는 거 유성생식.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를 우리가 이 생식세포가 결합하는 과정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요거를 수정이라고 한다. 수정. 생식세포가 결합하는 과정을 이제 수정이라고 얘기를 해서 예를 들면 동물 같은 경우는 정자랑 난자랑 수정하고
식물 같은 경우 꽃가루랑 난세포가 수정을 하지. 그래서 그 보통 형제 있는 사람도 알겠지만 형제 있는 사람도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야 니네 오빠랑 똑같이 닮았어. 되게 싫어하잖아요. 똑같진 않죠. 일단 성별이 다른데. 핵심은 이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형질의 이제 자손이 태어나서 얘는 이제 많은 수의 자손을 낳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시간도 조금 오래 걸리지만 어쨌든 환경이 조금 변했을 때 그나마 적응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확률이 높아지는 거. 그래서 보통은 뭐 이제 개들이 강아지 낳는 거, 고양이 새끼는 자꾸 없지. 한국어로 없지. 송아지 새끼는 송아지고 개의 왠지 욕 같다. 그만할게. 자, 그렇게 이제 요렇게. 그래서 생식. 그래서 자손이 만드는 건 생식.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전. 여러분의 속을 썩일 유전. 자, 그럼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뭐냐? 어버이 형질이 어버이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걸 유전이라고 합니다. 어버이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건 이제 유전. 그래서 이건 이제 유전자가 이제 전달이 되는 거고요. 염색체나 이런 거를 절반씩은 받으니까. 그래서 어버이 형질이 이제 자손에게 전달되는 거 이제 유전이라고 얘기를 해서 유전은 이게 굳이 조금 예시를 들면 여기 나와 있긴 했지만 어머니가 생명이니까 누구도 생명이라던가 아들이 생명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유전병이 있지. 뭐 남부양적 결구빈혈증 등등등등등등 그런 게 이제 유전. 그래서 어버이 형질이 자손에게. 근데 보통은 이렇게 분리해서 잘 안 나와. 생식과 유전, 뭐 자극에 대한 반응 및 항상성 이렇게 이제 묶여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로 형질이라고 하는 건 생명체의 모든 특징, 생물체가 가지는 우리가 이제 특징을 다 형질이라고 해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 그런 거 이제 형질이라고 얘기한다. 뚱뚱뚱. 자, 그 다음에 넘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쪽. 자, 이제 12쪽. 이제 다 왔어. 다 왔어. 적응과 진화. 이제 다 왔어. 이제 적응 및 진화. 적응과 이제 진화. 자. 약간 적응이랑 진화랑 자극에 대한 반응이 좀 미묘하긴 한데, 적응. 적응이랑 진화는 둘 다 외부 환경이 바뀌어서 그거에 알맞게 몸의 형태라던가 습성이라던가 구조라는 게 바뀌는 거 다 적응과 진화에 들어가긴 하거든. 근데 이제 근본적인 차이는 진화는 완전 유전자까지 바뀌는 건 진화. 종이 분화되고 유전자의 성까지 바뀌는 건 다 진화. 그 다음에 뭐 내가 수영을 되게 오래 했더니 뭐 어깨가 넓어졌다 이런 건 적응이야. 굳이 치면.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 그럼 자극도 외부 환경 변화인데 저 자극에서의 외부 환경은 되게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 적응은 조금 긴 시간, 진화는 완전 긴 시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도 되거든. 그래서 보통은 분리해서 나오지는 않아. 그래서 어쨌든 이 녀석이 적응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에 맞게 어쨌든 몸의 형태나 그 다음에 이제 구조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습성 같은 게 이제 변화가 된 걸 적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눈썹이 선생님 세대보다 길어요. 왜 그러게? 먼지가 많은 환경에 적응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진짜로. 그리고 요새 친구들이 옛날 사람들보다 확실히 뭐가 길게? 팔다리가 길어요. 그 뭐에 대한 적응이니?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적응인가? 그래서 적응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차이가 있고, 그러면 진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화는 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유전자 구성까지 완전 바뀌는 거는 진화야. 약간 애매하기는 해. 혹은 이게 종분화까지, 종이 나눠지는 것까지 이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적응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가랑잎벌레 나와 있지만, 가랑잎벌레가 이파리처럼 생긴 이유가 천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려고. 그러면 카멜레온 같은 경우도 비슷하지. 카멜레온 같은 경우도 변온동물이니까 이제 주변의 온도에 따라서 몸 색깔이 바뀐단 말이에요.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거기 선인장의 가시라던가, 선인장의 가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환경에서? 그 물이 없는 환경에서 증산작용을 줄이려고 가시로 바뀐 거지. 그 다음에 뭐 굳이 예를 들면 밝은 곳에 있는 이파리들은 이렇게 좀 좁아도 되는데 이제 어두운 곳에 상대적으로 나무에서도 이제 빛을 못 받는 곳의 이파리들은 뭐 두께가 얇다던가 이런 게 적응. 그 다음에 진화는 굳이 치면 약간 멘델 씨랑 관련이 있거든. 멘델이래. 다윈과 관련된 거. 예를 들면 핀치가 원래 한 종이었는데 그 갈라파고스 군도에 흩어져 살면서 먹이에 따라 14종으로 진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종분화까지 일어나면 얘네들끼리 섞어놔도 새끼를 못 낳습니다. 새끼를 못 낳거나 새끼를 낳았는데 걔가 생식 능력이 없거나. 요게 이제 미묘하게 이제 차이가 있고요. 멘델. 아니면은 진화에 예를 들면 이제 돌연변이 같은 거. 그러니까 돌연변이 예시로 항생제 저항성 세균.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 가지는 세균 있지. 그런 같은 경우는 뭐에 들어가게? 진화에 들어가. 그래서 이게 6가지 특성 중에서 하나라도 조금 갖추지 않으면 생명체라고 보지 않아. 그래서 너무너무 식상한 얘기긴 한데 거기 12쪽 잠깐 탐구자를 좀 보면 얘는 뭐 보고 갈 것도 없긴 한데 거기 지금 강아지 로봇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이 나와 있어. 자, 강아지는 먹이를 섭취하여 에너지를 얻어 움직인다.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 물질대사를 하고 어쨌든 움직이는 건 이제 자극에, 그 다음에 물체 움직이는 감지하고 소리 들으면 이건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한다. 뭐 요게 이제 강아지의 특성이라면 강아지 로 같은 경우에는 전지를 충전하면 움직이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질대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니까 이건 그냥 단순히 화학 반응이고 장애물을 피하고 꼬리를 흔들면 이것도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얘네들이 이제 화학 반응을 하고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건 공통적이긴 하지만 강아지는 세포로 되어 있고 물질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장을 하고 생식을 하지만 강아지로 같은 경우는 세포로 되어 있지 않고 물질대사를 하지 않고 생식 및 유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물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됐어? 요렇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생물의 구분이죠. 왜 비문학 같다고 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예시가 나왔을 때 얘는 딱 예시를 보시고서 파악하실 수 있으면 거의 이제 대부분이 끝나요. 그래서 이거에 어긋나지 않는 친구가 드디어 나오는데 바이러스야. 바이러스는 꽤 중요해요. 바이러스는 여러분에게 그 뒤에 병원체 파트에서도 한 번 더 나와서 괴롭힐 거거든. 그래서 그 비생물의 예시로 나오는 게 바이러스야. 자, 그래서 자, 이제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작다라는 뜻에서 이제 비루스가 작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크기가 작아서 이제 바이러스라고 그 어느 나라 말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이제 유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 친구는 이제 질병을 일으키는 기르기 때문에 일단은 병원체 일종이고 일단은 뭐보다 크기가 작다. 바이러스의 크기는 이제 세균보다 작은 거는 기억하십시오. 세균보다 작고 그 다음에 이제 질병을 일으키는 이제 병원체 일종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일단 이 친구의 구조가 되게 중요해. 구조는 단백질 껍질에 뭐로 되어 있냐면 핵산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껍질 안에 이제 핵산이 있는 거. 그래서 생명체 바깥에서는 결정 상태로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핵산은 그래서 조심할 거는 이게 핵산이 이 친구한테 유전물질로 작용하는 거거든. 그래서 바이러스는 일단 유전물질이 있는 거야. 이해 갔니? 바이러스는 일단 유전물질이 있는 거야. 바이러스는 일단 유전물질이 있는 거고 대신에 사람이랑 생명체 세균이랑 차이가 이게 이제 생물은 헷갈리지 말고 써놔야겠다. 생물은 이게 여러분 통합과학에서 배웠지만 DNA에 뭐를 저장하고요.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RNA가 요 유전 정보를 전달을 해서 뭐를 만드는 구조지? 단백질을 이제 만드는 게 생물이거든. 근데 바이러스는 그렇지 않아. 바이러스는 이 핵산으로 DNA만 있거나 혹은 RNA만 있어요. 다시, 바이러스는 DNA랑 RNA를 동시에 가지지 않습니다. DNA만 가지는 바이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RNA만 가지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DNA만 가지는 바이러스는 무슨 바이러스라고 하게? DNA 바이러스라고 하고 RNA만 가지는 바이러스는 무슨 바이러스라고 하게? RNA 바이러스라고 해.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근본적으로 생물이랑 달라. 세균도 DNA, RNA 둘 다 가지거든. 근데 이제 바이러스는 DNA만 가지거나 RNA만 가지거나. 그래서 DNA 바이러스의 가장 예시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인플루엔자라, 나 자꾸 박테리오파지라고, 미안랑. 박테리오파지라고 해서 이제 대장균이 숙주인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되게 귀엽게 생겼거든요. 예, 박테리오파지는 대충 그리면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껍데기가 단백질이고, 여기 안에 핵산인데 뭐만 존재하냐면 DNA만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이제 RNA로 되게 유명한 게 예를 들면 독감, 인플루엔자나 이제 뭐 감기, 그 다음에 아데노바이러스나 예를 들면 진짜 유명한 거 어떤 거?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코로나씨가 유행하기 전까지는 박테리오파지가 진짜 많이 나왔거든? 근데 코로나가 나온 다음에는 무조건 뭐게? 무조건 코로나야.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 보통 이렇게 그리잖아. 밖에 대충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단백질 껍질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유전물질이 있는데 요 유전물질이 DNA가 아니라 뭐다? RNA다. 글씨 왜 이래? RNA다 라고 하는 게 조금 달라. 어쨌든 핵심은 여기서 단백질 껍질과 핵산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이 친구는 세포 구조가 아니라 무슨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비세포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바이러스는 세포로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뭐다? 비세포다. 그게 이제 핵심이야. 자, 그래서 그래서 거기 12쪽에 왼쪽에도 나와 있네. 거기 이제 DNA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큰일 날 뻔했네. 인플루엔자, 아데노는 감기인데 여기서 감기 빼야겠다. 감기는 요를 읽어야겠다. 감기 바이러스가 아데노 바이러스거든. 어쩐지 자꾸 그래서 헷갈린다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독감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 등등등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 있고, RNA 있고,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에이즈 원인이고, 인플루엔자가 독감. 그러니까 여러분 감기는 보통 우리 예방주사 안 맞잖아. 뭐는 예방주사 맞아? 독감은 맞지. 독감 왜냐면 RNA 바이러스는 한 가닥이라서 돌연변이가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변이가 되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쟤는 조금 매해 맞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 발견은 거기 이제 19세기 후반에 담배 모자이크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밝히는 과정이 처음 발견됐다고 되어 있는데, 자 13쪽 이제 넘어갈게요. 자 13쪽에 넘어오시면 그만 자 13쪽에 거기 이제 넘어오시면 자 바이러스 발견이 보일 거고 세균 여과기라고 하는 물질이 보일 거야. 거기 세균 여과기 보이니? 세균 여과기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담뱃잎을 이제 즙으로 내 가지고 세균 여과기에 이제 낸 거예요. 세균 여과기에 낸 건데 잠깐만. 여기 진짜 비문학 같지? 여기 정말 비문학이야. 빨리 먹어야겠다. 빨리 먹어야겠어. 잠깐만요. 빨리 먹어야겠어. 너무 지루해하는 느낌이야. 빨리 먹어야 되거든. 그래도 어려운 것만 했다가 쉬운 거면 좋아.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보면 아이고 잠깐만 보면 이쪽에까지 펼쳐져 있냐. 그러니까 예를 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담뱃잎에 즙을 내 가지고 세균 여과기에 통과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세균 여과기는 말 그대로 세균을 여과시키는 거라서 만약에 이제 담배 모자이크병을 일으키는 질병 병원체가 세균이면 여기 걸러줘야 되거든요. 걸러져야 돼. 근데 이제 실험 결과를 해보면 여과액에 있는 물질을 끄집어내가지고 얘를 담뱃잎에다가 묻힌 거야. 담배잎에다 묻혔더니 담배 모자이크병을 발병을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이 담배 모자이크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병원체는 세균 여과기를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뭐보다 크기가 더 작다. 세균보다 크기가 더 작다.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거기 이제 결과 보시면 일단은 결국은 이제 바이러스는 세균 여과기를 통과한다. 세균보다 크기가 작다. 그 다음에 여과액에서 핵산과 단백질로 그런 병원체 결정을 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뭐와 뭐로 존재하는구나. 핵산과 단백질로 존재를 하는데 이게 결정 형태로 존재를 하고 무슨 상태는 아니구나. 세포 상태는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추출한 병원체를 인공 배제너스는 증식하지 않았는데 이제 건강한 단백질 세포가 배지는 증식했다. 인공 배지라고 하는 거는 종이에다가 여러 가지 영양 물질을 넣고서 인위적으로 배양을 시키는 걸 배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종이에서는 크지 않더라는 거야. 근데 담배잎 세포가 있을 때는 증식을 하더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증식을 하려면 이 기생할 수 있는 숙주가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지. 그거를 이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13쪽에 그래서 거기 이제 바이러스의 특성 있죠. 걔는 별표. 이거는 중요해. 거기 바이러스의 특성. 그 친구는 이제 되게 중요한데. 자, 그래서 이제 그럼 바이러스의 생명성 특징은 어떻게 나느냐? 바이러스의 특성.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얘는 이제 비생물적 특성 첫 번째,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무슨 구조가 아니며 세포 구조가 아니고, 그래서 숙주 세포가 없을 때는 단백질 결정체라는 거야. 단백질 결정체. 그래서 이제 단백질 플러스 핵산. 조심하실 거는 유전물질 가지긴 하지만 DNA만 가지거나 뭐만 가지거나 RNA만 가지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친구는 효소나 호르몬 같은 거를 못 만들어요. 단백질 못 만들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어쨌든 간에 이 숙주세포 없이는 물질 대사도 못하고, 그 다음에 증식도 못하고, 진화도 못하고, 등등등등등등 못한다는 거야. 요게 이제 비생물적 특성. 자, 그러면 일단 그럼 두 번째 생물적 특성인데, 생물적 특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숙주세포가 있어야 돼. 숙주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기생의 대상이 되는 생물을 숙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생충을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지? 그러면 사람이 기생충이 뭐가 되는 거야? 숙주가 되는 거야. 진드기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다른 생물에 이제 피해를 입히면서 원하는 거 없죠. 그래서 숙주라고 하는 건 이제 기생이 되는 생물을 숙주세포라고 하는데, 이 생물적 특성은 주로 숙주세포 내에서 일어나. 숙주세포 내에서.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숙주세포와 상관이 없는 비생물적 특성은 첫 번째, 무슨 물질이 있다? 유전물질이 있다.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다. 단 DNA나 RNA 중에 이제 하나를 가지긴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친구가 이제 숙주세포 내에 들어가면 이 숙주세포가 가지고 있는 효소나 호르몬이나 리보솜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물질 합성을 해요. 숙주세포의 효소를 이용해가지고 얘는 물질 합성을 해요. 그래서 뭐를 합성하냐면 자기 유전물질이랑 핵산이랑 쓸게. 핵산이랑 단백질을 막 만들어.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핵산이랑 단백질 조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물질 합성을 해서 결국은 뭘 하냐면 증식을 하는 거지. 됐어? 그럼 증식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생물적 특징에서 뭘 말하는 거야? 요거를 이용해서 증식을 한다는 건 생물적 특징에서 생식 및 뭘 한다는 거게? 생식 및 유전을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증식하는 과정에서 DNA나 RNA 염기설이 바뀌기도 해. 뭐가 나타나게? 돌연변이가 일어나요. 돌연변이가 일어나는데, 돌연변이가 이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환경변에 대해서 유전자 구성이 바뀌는 거잖아. 뭐의 증거? 진화의 증거지. 얘가 이제 진화를 이제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래서 추가를 써줄게요. 단독으로. 이해 가셨나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는 그걸 이제 하지 못한다. 라고 하고, 참고로 이 숙주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또 바이러스 종류 나누기도 해. 예를 들면 사람이 숙주야, 개가 숙주야, 예를 들면 새가 숙주야, 그럼 무슨 바이러스라고 하게? 동물 바이러스라 그래. 그래서 동물 바이러스 굳이 얘는 안 써도 돼. 왜 그러게?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모두 동물 바이러스니까. 인플루엔자, 아데노, HIV 뭐 등등등등, 소아마비 등등등 다 동물 바이러스. AI 마찬가지. 그러면 식물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건 뭐라고 하게? 식물 바이러스야. 그래서 아까 그 담배 모자이크 질병을 일으키는 게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걔를 이제 TMV라고 해요. 담배가 영어로 T로 시작하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나 영어는 워낙 약해가지고. 타바코? 그 다음에 모자이크 바이러스. 그래가지고, 그래서 바이러스. 그래서 식물 바이러스 있고, 그 다음에 세균. 세균한테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이제 유명한 게 이제 박테리오파지. 박테리오파지는 대장균이 숙주야. 뭐 저걸 종류를 예시를 하면 굳이 등등등등등 나눌 수 이제 있기는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핵심은 이 친구가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 빼고 나머지는 뭐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숙주세포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최초의 생물로 취급하지 않게 어떨 것 같아? 바이러스를 최초의 생물로 취급할까? 취급하지 않을까? 취급하지 않아. 왜 그러게? 생물이 없으면 증식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생물이랑 비생물의 중간적 물질이라고 하지, 이 친구를 생물을 취급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최초의 생물이라고 하지 않아. 그래서 거기 13쪽 밑에 보시면 박테리오파즈의 구조와 증식 과정이 있는데, 걔는 은근 조금 나오니까 잠깐 보시면,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숙주가 세균이, 그래서 일단 얘는 종류로는 DNA 바이러스인 거고, 그 다음에 세균이 숙주인데 세균 바이러스인 거고, 그래서 지금 얘가 대장균이거든요. 그래서 대장균에 딱 착륙을 해. 그러면은 착륙을 했을 때 자기 DNA만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야. 그러면 요 자기 DNA에 단백질이랑 DNA에 대한 정보가 있잖아요. 그거를 숙주세포의 리보솜이나 효소를 이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일단 세균 DNA는 다 파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단백질이랑 자기 DNA를 막 합성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지금 조합을 해서 개체수가 늘어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숙주세포를 파괴하고 나오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과정에서 어쨌든 증식이랑 돌연변이가 지금 다 일어난 거잖아. 물질 합성도 하고 증식도 하고 돌연변이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숙주세포 안에서는 생물이다가 아니야. 생물적 특성을 나타낸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생물이라고 하면 아까 6가지가 꼭 돼 있어야 돼. 뭐로 돼 있다? 너무 많아. 세포로 돼 있다. 무지들을 한다. 자극에 대한 반응 및 항상성을 유지한다. 생장 및 발생을 한다. 그 다음에 생식과 유전을 한다. 적응과 진화를 한다. 그렇게 이제 구별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 차이. 자, 그래서 14쪽에 거기 이제 화성 토양의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이제 실험 3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정을 이제 두긴 둔 건데, 자, 일단 실험 가 같은 경우에는, 자, 거기 램프 체크. 자, 램프는 뭘 공급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빛을 공급하는 거야.
자, 빛을 공급한다 하면 뭐 확인하는 걸 것 같아? 당연히 광합성이지. 그래서 여기 지금 램프가 보이시죠? 그래서 체크할게요. 램프. 그래서 얘는 이제 빛을 공급하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방사성 물질을 방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14탄소가 표지가 된 이제 이산화탄소를 썼지. 참고로 우리 보통의 이산화탄소는 12탄소입니다. 12탄소고요. 12탄소 같은 경우는 안정한 물질이라서 에너지를 방출을 안 하는데 14탄소는 불안정한 원소라서 에너지를 방출해요. 방사선의 형태로. 이해 갔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지금 화성 토양에 이제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있는지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화성 토양에 광합성을 하는 개체가 있고 만약에 이 친구가 포도당을 합성을 한다고 하면 이 포도당에 방사성 탄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방사능이 나와야 돼. 이해 갔어? 그러니까 다시 그래서 빛을 비추고 이산화탄소 공급했어. 방사성 원소가 있는 이산화탄소 넣었어. 그럼 만약에 화성 토양에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합성된 유기물에 이 탄소가 포함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가열을 했을 때 이 유기물에서 방사능 물질이 나오면 계측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래. 근데 결과적으로 결과는 없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화성 토양에는 뭐는 없다. 광합성을 하는 생물체는 없다. 요게 첫 번째 실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마찬가지로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는 영양소를 줬어. 자, 영양소를 줬다는 얘기는 영양소 분해하는 생명체가 있을 거야 라는 얘기지. 뭐게? 세포호흡이지. 그래서 두 번째는 뭐에 관한 거냐면 세포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호흡. 그래서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만약에 얘가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는 포도당이라고 칩시다. 그럼 뭐가 방출이 돼야 돼요?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돼야겠죠.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에서 우리가 방사능을 계측할 수 있어야 돼 라는 게 몇 번째 실험? 두 번째 실험이야. 계측이 될까 안 될까? 계측이 안 되겠지. 그래서 세포호흡하는 개체는 없어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실험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생님 비슷한데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보시면 일정한 조성에 무슨 기체를 넣었다? 혼합 기체를 넣고 기체 조성이 변화하는지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영양소를 공급했고 그럼 영양소 공급했으니까 이것도 뭐 확인하는 거게? 세포호흡 확인하는 거겠지. 우리 세포호흡 생각해봐. 세포호흡 할 때 포도당이랑 뭐랑 반응해? 산소랑 반응해서 물이랑 이산화탄소가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합성이 아니라 세포호흡을 했다면 뭐는 줄고 뭐는 늘어야 돼? 산소는 줄고 뭐는 늘어야 돼? 이산화탄소는 늘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기체 조성이 바뀌는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기체 분석기를 쓰는 거 보이시죠? 얘는 방사성 원소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기체 조성이 바뀌었느냐 라고 하는 건데 기체 조성이 바뀌진 않았다. 그래서 요 실험의 결론은 화성의 토양에는 뭐가 없다? 생명체가 없다. 왜? 이 친구들은 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 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결과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생명체가 이제 없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정은 뭐지? 생물체가 있다면 뭐를 할 것이다. 물질 대사를 할 것이다. 라고 아예 가정을 놓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던 것 같다. 됐어? 그런 거야. 자, 그래서 16쪽은 선생님이랑 같이 좀 풀자. 16쪽 같이 하고 15쪽은 조금 풀 시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자료 분석.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거기 이제 16쪽에 대표 자료 분석하는 것도 이제 나오기는 해. 자, 그래서 대표 자료 1. 자, 다음은 벌새가 갖는 생물의 특성에 대한 자료이다. 자, 그래서 이제 벌새의 날개 구조는 공중에서 정지한 상태로 꿀을 빨아먹기에 적합하다. 자, 이거와 관련된 생물의 특성 뭘 것 같아? 적응과 진화겠지. 그래서 가는 적응과 진화야.
자, 그 다음에 나의 벌새는 자신의 체중보다 많은 양의 꿀을 섭취해서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세포 판단 얘기네. 뭐를 한다? 물질 대사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짝짓기 후 암컷이 낳은 알이 성체가 된다. 발생과 생장을 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벌새는 생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자, 그러면 기역에 해당하는 생물의 특성은 무엇인지 쓰시오. 기역. 자, 기역은 4글자. 물질 대사겠죠? 그래서 세포 호흡이나 광합성 얘기 나오면 일단 이 파트에서는 물질 대사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자, 가에 해당하는 거는 아까 적응과 진화인데 연습이니까 가자. 자, 사람이 더울 때 땀을 많이 흘린다. 이거는 항상성 유지. 그래서 아까 항상성 유지는 체온 유지나 삼투압이나 이런 거 얘기 나온다 그랬어. 그 다음에 집신벌레는 분열법으로 번식한다. 생식과 유전이죠. 자, 그 다음에 지렁이는 빛을 비추면 어두운 곳으로 이동한다. 5번 같이 갈게. 고양이는 밝은 곳에 동공이 작아지고 어두운 곳에 동공이 커진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 되는 거지.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 왜 예시가 중요하다는지 알겠지? 예시 구별해주면 돼. 자, 그러면 3번에 1번. 자, 가는 적응과 진화의 예에 해당한다. 가는 날개 구조 말하는 거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가랑 나는 적응과 진화, 그 다음에 물질 대사를 하냐거든. 적응과 진화는 적응과 진화랑 물질 대사 둘 다 뭐지? 아니야. 적응과 진화는 종종 유지 특성이고, 그 다음에 항상성 유지는 개체 유지 특성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러니까 가는 맞습니다. 가는 맞고 나는 아니에요. 자, 물질 대사에 반드시 뭐가 관여한다? 효소 관여하고, 그 다음에 기억의 세포 호흡은 동화작용, 이화작용? 이화작용이니까 틀렸지. 그 다음에 개구리의 수정란이 올챙이에 거쳐 개구리가 된다. 이건 수정란이 개체가 되는 거니까 발생이죠. 그래서 얘는 맞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예시가 참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자, 자료 2. 자, 바이러스의 특성 이제 나와 있는데, 가는 딱 가랑 나랑 보시면 대장균과 박테리오파지를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가는 보시면 DNA랑 딱 단백질 껍질 나오는 순간 여러분 뭐라고 아셔야 돼요? 바이러스입니다. 박테리오파지예요. 그 다음에 나는 보시면 일단 딱 뭐라고 써있어? 세포 막 써있지? 그 다음에 DNA, 얘는 RNA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세균입니다. 그래서 가는 박테리오파지, 나는 대장균. 그러면 가와 나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여러분 딱 2가지 얘기하시면 돼요. 단백질이 있다, 핵산이 있다. 오케이? 단백질이 있다, 핵산이 있다. 핵산은 유전물질이지. 그래서 가와 나의 공통점에 해당하는 건 니은이고, 기역이랑 디귿은 누구만의 특징? 이거는 대장균의 세균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3번 보시면 가와 나는 모두 단백질이 있다. 단백질 있어요. 단백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는 생명체 밖에서는 결정체로 존재한다. 단백질 결정으로 존재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분열해 증식한다. 이거는 스스로 분열하고 스스로 증식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이거는 가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나에만 해당하는 특징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증식 과정에서 돌연 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 나에만 해당하는 특징이다. 얘는 X지. 돌연 변이는 어디서도 일어나긴 해. 바이러스도 일어나긴 해. 단 뭐가 존재해야 돼? 숙주세포가 존재를 한다면. 그렇게. 자, 그러면 거기 앞에 15쪽 한번 풀어봐. 짜자마자. 자, 거기 빈칸 먼저. 자, 15쪽에 빈칸 먼저. 자, 모든 생물은 자,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인 세포로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물질대사 화학 반응이고,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그 다음에 세뇌 상태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 항상성. 자, 수정란이 개체로 되는 건 발생, 개체가 성체가 되는 건 생장. 그 다음에 생식은 자손 남기는 거고, 유전은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 그 다음에 3번에 진화. 자, 1번에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자, 그 다음에 2번에 OOXX인데 3번은 말이 안 돼요. 효소는 물질 대사를 도와주는 물질이죠. 그래서 X고,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복잡한 물질이 간단한 물질로 분해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에너지 방출입니다. 그래서 XX. 자, 그 다음에 3번에 종종유지 특성 고르라는 거지. 종종유지 특성 고르는 거니까 생식, 유전, 진화. 하나 더 굳이 얘기하자면
적응이죠. 적응이 하나 빠졌지. 나머지는 다 개체 유지 특성. 생명체가 이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려는 특성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가면, 자, 4번에 1번. 물질의 식물의 싹이 빛이 이거는 자극에 대한 반응 비읍. 물을 많이 마시고 오줌량 증가. 이거는 삼투압이죠. 항상성. 니은. 빛에너지 이용해서 포도당 합성. 물질대사. 기억. 가랑잎벌레가 몸의 형태가 주변의 입과 비슷하다. 이건 적응과 진화 미음. 엄마가 생명, 아들 생명, 유전이죠. 리을. 그 다음에 6번에 올챙이 어린 개구리 이거는 뭐야? 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발생 및 생장. 그래서 디귿이 되겠지? 빠르다고 이게. 자, 그 다음에 5번에 B는 단백질 혹은 단백질 껍질 다 괜찮고요. A는 핵산도 괜찮고 DNA도 괜찮아요. 핵산, DNA 둘 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크기가 작다. 그 다음에 세포 구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숙주세포 내에서만 증식, 돌연변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XXO. 됐어? 조금만 더 가고 싶게. 조금만 더 해, 조금만. 자, 그래서 20쪽 넘어와봐. 자, 그래서 20쪽. 오늘 많이는 안 나갈 거네. 오늘 조금 풀이를 조금 하고 가긴 할 건데. 으차. 자, 많이 안 나갈 건데. 자, 그래서 20쪽. 자, 20쪽에 이제 생명과학의 특성과 탐구 방법 해가지고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생명과학이 뭐냐, 탐구과학이 뭐냐 라고 하는 거 이제 나오는데, 참고로 그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은 수능에서 한 문제씩 꼭 나와요. 한 문제씩은 이제 꼭 나오고, 생명과학의 특성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읽고는 조금 가야 되니까 그래도 조금 보고 가면, 일단 생명과학의 특징은 말 그대로 생물에 대해서 밝히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본질을 밝히는데, 이 생명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두둔한 환경까지도 연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발견된 사실을 이제 인류의 복지에 응용하는 거, 치료라던가 환경 문제 해결하는 이런 거 이제 종합적인 학문. 그래서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은 그냥 모든 생물 전체 플러스 환경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자를 연결하는 게 분자생물학. 그래서 생명체 구성이 뭐 단백질이니 핵산이니 이런 거 연구하는 게 분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를 연구하는 게 세포학.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그래서 조직을 이제 연구하는 것도 이제 얘도 세포학이나 이제 조직학 같은 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은 여러 조직이 모이는 형태를 갖추는 게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체는 생명체. 그 다음에 갑자기 개체군이 나오네. 그 다음에 이제 한 개체 모임이 개체군인데, 근데 이거는 쓰고 가자. 개체군은 같은 종은 맞거든. 근데 한 지역에 있는 개체들의 모임이야. 한 지역에 있는 개체들의 모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코끼리들의 모임이 개체군이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코끼리와 한국에 있는 코끼리는 같은 개체군이 아니야.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일정한 지역에 모여 사는 같은 종의 모임이 개체군. 그럼 군집도 마찬가지야. 군집은 여러 종의 모임을 이제 군집이라고 하는데, 군집도 거기는 얘는 또 써있네. 일정한 지역에 여러 개체군이. 그래서 여러 종의 모임이 이제 군집인데요. 이것도 같은 지역에 모여 사는 생물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실 건 세균도 생물인 거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물뿐만이 아니라 비생물적 환경 요인까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모임이 이제 생태계. 그래서 결국 분자부터 생태계까지가 다 생명과학 분야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세포학은 분자 생물학이 빠졌네. 어쨌든 세포학은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는 거. 그 다음에 생리학의 생리는 생리작용이거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생물의 기능이 나타나는 과정이나 원인, 뭐 물질대사 같이 일어나는 원리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연구하는 거고, 이제 유전학은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어떻게 이제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라고 해서 이제 유전학, 뭐 발생학 같은 것도 있어요. 발생학 나중에 되게 재밌어요. 외우기 되게 많긴 많은데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분류학이라고 하는 거는 생물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개로 나누는 걸 분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준에 따라 나누는 게 분류인데, 이 분류학에서의 목적은 계통을 밝히는 건데, 계통이라고 하는 거는 종과 종 사이에 멀고 가까운 관계를 계통이라고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침팬지랑 사람은 가깝다, 뭐 개랑 지렁이는 멀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이제 나누는 게 분류학. 그 다음에 생태학은 말 그대로 생태계를 연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물과 환경, 그래서 환경까지의 관계를 넓게 보는 게 이제 생태학이고, 더 많아요. 진짜 많이 빠졌네.
분자 생물학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발생학도 있고, 뭐 등등등 있는데 되게 많고요. 아, 여기 밑에 있구나. 그래서 이제 발생 과정을 연구하는 게 뭐 발생학.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발생학 혹시 연구하시면 뭐 그런 거 배워요. 뭐 수정란이 이제 접히는 부분이 나중에 맨 처음에 항문이 된다는 둥, 뭐 소화기관계가 먼저 생긴다는 둥, 요 세포를 갖다가 딴 데다 붙였더니 거기에 뭐 다리가 돋아난다는 둥, 요런 거 배워. 되게 신기하기는 해. 참고로 사람은 항문이 먼저 생기게, 입이 먼저 생기게? 항문이 먼저 생겨. 이렇게 세포 이렇게 딱 접히는 위치가 항문 위치야. 입부터 생긴 애들도 있어. 얼마나 먹을 게 중요하다는 거니. 그 다음에 생명원사 이제 분자 수준에서 연결하는 게 분자 생물학.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대학에서 생물학 하시면 분자 생물학 특히 아미노산 구조부터 배우거든요. 아미노산 뭐 이렇게 20개 종류 있지. 그 구조식으로 다 그릴 수 있어야 돼. 20개가 있어요. 그거 외우고 구조식 그리고 그런 거 하더라고. 난 안 했어. 생물 외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기 이제 생명과학의 통합적 특성에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다른 학문이랑 연계돼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독립적인 학문이 아니라 이제 통합적으로 발달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생명과학 플러스 화학하면 뭐 생화학, 그 다음에 뭐 분자 생물학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뿐만 아니라 이제 공학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지. 그래서 뭐 컴퓨터과학, 정보기술, 통계학, 지리학, 법학. 그래서 이제 공학이랑 연결된 건 생명공학, 그 다음에 정보기술이랑 연결된 거는 생물정보학, 그 다음에 생물통계학. 통계학 같은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예를 들면 유전자 같은 것도 통계가 있는 거잖아. 그런 거 뭐 유전자 빈도라 이런 건 통계로 조사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뭐 생물지리학 같은 거는 특히 뭐 그런 거 뭐 지지시대라던가 화석 같은 거 연구하는 거 있지. 그런 거는 좀 관련 있을 거고, 이제 법의학은 아시다시피 이제 법학이랑 그 범죄랑 관련해서 연구하는 게 법의학이지. 그래서 이제 등등등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읽고 가시면 되고, 학교에서 굳이 그렇게 강조한, 여기 근데 문제 나온 거 거의 본 적이 없어. 안 하기는 줄었고 해서 이제 넘어가긴 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21쪽부터는 조금 중요하긴 해. 근데 연역법은 다음 시간에 쉬고 하고, 생명과학 탐구 방법 2가지 먼저 한다. 이거는 약간 국어에서 나오나? 안 나오나? 자,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은 이제 2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2가지, 귀납적 탐구 방법이랑 그 다음에 얘는 연역적 탐구 방법으로 나오는데, 일단 포커스를 먼저 두면 연역적 탐구 방법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한동안 수능에도 연역적 탐구 방법만 이렇게 계속 나오다가 애들이 그러니까 귀납법을 좀 잊어버린다고 생각했나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귀납적 탐구 방법이 한번 나오기는 했는데, 어쨌든 중요도로 치면 연역적 탐구 방법이 이제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뭐 어렵게 얘기할 거 없이 귀납적 탐구 방법은 그냥 여러분 딱 2글자로 된 것만 기억하면 돼. 귀납적 탐구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관찰이야. 귀납적 탐구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관찰이야. 딱 관찰, 딱 2글자만 하면 돼. 관찰해서 여기서 이제 결론을 이제 도출하는 게 귀납적 탐구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치면 이런 거지. 해는 동쪽에서 뜬다. 귀납적 탐구 방법이지. 실험할 수 없잖아. 해가 뭐 동쪽에서 뜨는지 서쪽에서 뜨는지 그렇게 실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도출하는 게 이제 귀납적 탐구 방법. 그래서 이제 관찰하기 위한 방법이 되게 중요하긴 하죠. 그러니까 작은 거를 볼 때 현미경을 볼 거냐, 망원경을 볼 거냐 이런 거 있잖아. 현미경 쓸 거냐, 망원경 쓸 거냐, 어디에 카메라 같은 거 이제 설치할 거냐, 그럼 관찰할 때 뭐 자 쓸 거니, 아니면 뭐 마이크로폼 쓸 거니, 뭐 등등등등등 이제 쓰는 거지. 그래서 귀납적 탐구 방법으로 이제 알아낸 게 세포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포 구조 같은 경우 귀납적 탐구 방법 뭐라지? 이거 실험할 수가 없잖아. 현미경으로 관찰했더니 세포 맨 처음 발견한 사람 혹시 이름 기억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후기라고 세포 발견하셨고, 이제 슐라이덴이 식물세포, 슈반이 동물세포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세포라는 거는 실험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진화설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 자윈에 이제 다윈이 그 갈라파고스 군도 가서 열심히 관찰했거든. 근데 뭐 어떻게 이렇게 관찰한 거 토대로 결론 낸 거니까 뭐 실험하긴 되게 애매하잖아. 핀치가 14종이 있다는데 어떻게? 아, 그치? 아, 핀치가 14종이. 근데 약간 약간 뭐 직관이라던가 이런 거 조금 필요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 얘기는 있어. 어쨌든 그 다음에 거기 책에도 알지만 DNA 구조 같은 거. 그 왓슨이랑 크릭이 이제 X선 이용해 DNA 구조를 보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것도 뭐 약간 직관적인 게 조금 필요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하긴 한데 어쨌든 핵심은 얘네 귀납작 탐구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관찰이에요. 그래서 자 거기 이제 이거는 순서 볼게요. 이거는 순서 책으로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귀납작 탐구 방법이랑 귀납작 탐구만 이해해서 책을 순서 보시면 자연현상을 관찰해. 그래서 뭘 관찰할까 주제를 선정해. 그래서 어떻게 관찰할까 관찰 방법의 절차를 고안해. 그 다음에 관찰해. 관찰 해석해. 규칙성 발견의 결론 도출. 다 뭐로 끝나? 관찰로 끝나지? 그래서 관찰로 시작해서 관찰로 끝나면 귀납작 탐구 방법이다. 그래서 거기 예시로 나온 게 이제 가젤 영양의 띵뛰기 행동인데 자연현상을 관찰을 했어. 그래서 가젤 영양이 띵뛰기 행동을 하는 거를 관찰했어.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이 친구가 띵뛰기 행동을 하는지가 궁금해서 이거를 주제로 선정을 한 거야. 그러면 카메라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위험하니까 가젤이 자주 출몰하는 장소에다가 이제 카메라 같은 걸 설치하는 거죠. 사람이 뭐 직접 있어도 되지만 이왕이면 좀 인기척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되기 때문에 숨어서 관찰하고 그 다음에 얘랑 비슷한 애들은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도서관에서 조사도 하고 그래서 그 눈에 띄는 게 숨어서 관찰하고 이제 접근에 대한 동물 반응과 같은 자료를 조사했는데 이제 보니까 보통 포식자는 피식자를 먹는 생물을 포식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식자가 나타날 때마다 엉덩이를 치켜 들더라 라고 하는 관찰을 이제 수행해서 포식자 주변에 나타날 때 이 주변에 조금 알려주거나 아니면 관심을 나한테 돌리거나 하려고 띵뛰게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귀납작 탐구 방법은 핵심은 관찰입니다. 그래서 세포설, 진화설, DNA 구조 발견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은데 일단 세포설 같은 경우는 현미경으로 그래서 어떤 기구를 쓸지는 꽤 중요하긴 해요. 슐라이드는 그래서 식물세포 발견하신 분이고 슈바는 동물세포 발견하신 분이에요. 이게 생물 2에 들어가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윈의 진화설. 그래서 진화설은 아까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새 같은 거 있지. 그래서 거기 지금 군도라고 하는 거는 외부 환경과 조금 격리되어서 자라는 생물들이 많기 때문에 생활하는 생물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다양한 종을 관찰하기 좋았나 봐. 그래서 자연 선택설 제안했고 이제 DNA 구조 같은 거 이제 X선 회절 사진 같은 거 이용해서 했는데 어쨌든 이걸 이용해서 이중나선 구조를 이제 발견했다. 그래서 어쨌든 귀납작 탐구 방법이 제일 중요한 건 두 글자. 뭐다? 관찰이다. 그래서 얘는 잘 안 내. 잘 안 낼 것 같지? 자, 가자. 자, 이제 연역작 탐구 방법인데 연역작 탐구 방법은 일단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 일단 연역작 탐구 방법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일단 나름의 잠정적인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역작 탐구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설이에요. 가설. 첫 번째는 가설. 반드시 가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검증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반드시 뭐가 같이 있어야 된다? 실험이 있어야 돼. 가설과 실험이 있으면 연역작 탐구 방법이야. 일단 크게 얘기하면. 됐니? 실험을 통해 이제 검증을 하면 연역작 탐구. 그러니까 관찰만 해. 결론 도출해. 귀납작 탐구 방법이야. 근데 일단 가설을 세워. 그 다음에 실험으로 확인해. 그러면 연역작 탐구 방법이야. 그래서 연역작 탐구 방법은 순서가 일단 중요한데 자, 맨 처음에 이제 문제 인식. 잠깐만. 하나만 더 쓰자. 첫 번째는 관찰 및 문제 인식. 궁금해야 돼요. 첫 번째는 궁금해야 돼. 그래서 이제 왜 이러지? 라고 궁금해. 그거에 대해서 내 나름의 감정적인 답을 세우는 걸 뭐라고 하냐면 가설 설정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 안 나나? 중학교 때 했던 것 같은데? 안 하나? 그래서 가설을 세워야 돼.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실험으로 검증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을 탐구한다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탐구 설계 및
이제 수행. 한마디로 실험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실험을 하면 결과가 나올 거잖아. 그러면 이제 결과는 이제 자료 해석. 그래서 거기는 이제 탐구 결과 수행 및 해석이라고 나는데, 탐구 결과 정리 및 해석을 이제 하는데, 이제 여기서 내가 검증한 결과가 가설과 들어맞으면 결론을 도출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결과가 맞으면 결론을 이제 도출을 하고, 이거를 이제 일반적인 과학적인 과학적인 원리로 되면 일반화한다고 해요. 일반화, 과학적 원리 법칙이 되거나 일반화가 되거나.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가설이 틀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중간에 뭐를 바꾸게? 가설을 바꾸는 단계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가설이 틀렸어? 그러면 가설이 옳으면 결론으로 바로 도출하지만, 만약에 이제 옳지 않아? 그럼 뭐를 수정한다? 가설을 이제 수정하는 거예요. 됐니?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 관찰 및 문제의식을 내가 이제 주변을 관찰을 해서 저게 왜 그럴까? 라고 궁금증을 느끼는 단계가 문제인식 단계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라고 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가설을 세우는데,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저 궁금증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을 가설이라고 하는데, 그냥 막 세우시면 안 돼요. 막 세우시면 안 되고 검증이 가능해야 돼. 나름 근거도 있어야 되고 검증이 가능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문구에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것이다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요렇게 나오면 가설이야. 오케이? 그래서 어미를 보면 돼. 아, 뭐뭐 할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저 가설은 맞을 수도 있고 어떨 수도 있을까? 당연히 틀릴 수도 있겠지. 가설은 이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제 탐구 설계 및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뭘 하는 거야? 가설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제 실험을 하는데, 일단 여기에서 두 가지를 되게 조심을 잘해야 돼. 첫 번째는 일단 처음에 디테일한 거 안 하고 이제 큼지막하게 할게. 첫 번째는 반드시 대조 실험이 있어야 돼요. 대조 실험. 그러니까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랑 비교하기 위한 집단을 설정을 해야 돼. 그거를 우리가 이제 대조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실험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이 이제 있을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변인이라고 그래요. 변인. 변인을 이제 잘 고민을 해야 돼. 됐어? 그렇게 해서 실험을 짜야 되고, 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조 실험이랑 변인 찾는 거 은근 중요해. 여기서 약간의 여러분의 상상력이 조금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막 했어. 그럼 탐구 결과 정리 및 해석. 이거는 그냥 실험 결과인데, 여러분 문과 사람들은 길게 쓰는 거 좋아하지만 이과인들은 긴 거 싫어합니다. 실험 결과는 주로 뭐나 뭐로 나타낸다? 표나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실험 문제, 생물의 실험 문제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 뭐나 뭐가? 표나 그래프. 항상 표나 그래프잖아. 그래서 실험 결과 왜요? 얘는 이제 실험표나 이제 그래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 가설에 대한 어쨌든 나의 결과지. 그래서 얘는 어쨌든 결과긴 한데, 이 결론은 반드시 가설과 관련된 문구로 쓰게 돼 있어요. 가설과 관련된 문구. 그러니까 핵심은 어미가 얘는 뭐뭐일 것이다면 앞에 다 똑같고 얘는 뭐뭐이다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설이 생명과학 선생은 바보일 것이다. 가설이야.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게? 생명과학 선생은 바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얼굴이 잘생기면 인기가 많을 것이다 라고 하면 결론은 뭐가 되는 거게?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내가 뭐라 했지? 가설?
아, 인기가 많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갔어? 그래서 얘랑 얘 중에 하나만 문구를 잘 찾아주면 돼.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럼 대조 실험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인기가 많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 그럼 대조 실험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게? 아,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랑 얼굴이 잘생기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가지고 인기도를 조사하는 거지. 근데 이런 건 싫어하면 안 되죠. 왜냐면 여러분 그 잘생김이라 하는 건 주관적인 거잖아요. 주관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거죠. 차은우가 잘생겨 보였어요. 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잘생겼다는 건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타입은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 왜 얼굴 천재지? 아니 잘생겼어. 근데 왜 얼굴 천재라고 하지? 약간 그런 느낌? 이해 안 되지? 그게 20대와 달라. 20대들은 이쁜 애들을 좋아하더라고. 아, 진짜야. 20대들 좋아하더라고. 어쨌든. 아, 근데 약간 굳이 치면 약간 약간 쌍꺼풀 없고 이런 타입이 더 좋더라고.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진짜 있어. 그래서 그래서 그래. 그리고 이쁜 애들은 거기까지 잘 늙어야 돼. 이게 역변 또 20대 후반에 한 번에 또 역변의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 또 있어. 턱이 얼마나 길어지느냐, 막 얼마나 각져지느냐, 그거에 따라 되게 달라져. 남자애들이 17살 때 한 번, 20대 후반에 한 번 역변을 하더라고. 그래서 일반화라고 하면 뭐 외모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런 영향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일반화가 되는 거야. 거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이제 22쪽에, 그래서 특히 여기 탐구, 그래서 특히 가설이 중요하고 이제 실험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요 실험에 관한 얘기는 조금 더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할 때는 반드시 이제 대조 실험을 해야 되고, 이제 변인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 대조 실험은 내가 실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를 나누는 거냐면 집단을 나누는 거예요. 집단을 나누는 걸 대조 실험이라고 합니다. 집단을 나누는 거예요. 집단이에요. 이게 나중에 의외로 헷갈리거든요. 근데 대조 실험은 집단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군과 무슨 군이 있냐면 대조군이 있고 실험군이 있거든. 대조군이 있고 이제 실험군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보고자 하는 집단은 대조군이니까 실험군이니까 실험군이야. 그래서 실험군은 내가 보기 위한 조건이지. 조건을 변화시킨 집단. 요게 실험군이야. 그럼 대조군은 뭐게? 조건을 변화시키지 않은 집단을 대조군이라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분해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어. 오케이? 그럼 집단을 몇 개를 나눠야 돼? 2개를 나눠야 되는 거야. 일단 녹말은 몇 군데 준비해? 2군데 준비하는 거야. 근데 한쪽은 뭐를 집어넣어줘야 돼? 아밀레이스를 넣어주는 거고, 한쪽은 아밀레이스를 첨가를 안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디가 실험군이야? 아밀레이스 넣은 게 실험군이 되는 거야. 아밀레이스 안 넣으면 대조군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차이.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집단을 나누는 게 이제 대조 실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변인인데, 변인이라고 하는 거는 실험에 영향을 주는 모든 원인을 변인이라고 그래. 요인을 이제 변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정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게 결과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변인은 또 2개로 나눠. 독립변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종속변인으로 나누거든요. 특히 여러분 종속변인 조심하세요. 종속변인 은근 보기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독립변인은 실험 원인에 해당하는 거야. 원인에 해당하는 요인이 이제 독립변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녹말이 아밀레이스에 분해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어. 그러면 거기서 독립변인은 뭐에 해당하는 거게? 아밀레이스가 있느냐 없느냐일 거잖아. 오케이? 요거는 이 원인에 해당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독립변인이야.
그러면 이 원인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내가 원인에 해당하는 건 되게 많은데 내가 어떤 한 특정한 조건만 보고 싶어. 그러면 걔만 바꾸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독립변인을 두 개로 나누면 조작변인이 있고 통제변인이 있어요. 조작변인이 있고 통제변인. 그럼 조작은 뭐 한다는 뜻이야? 내가 바꾸는 거지. 그래서 내가 실험에서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야. 아까 아밀레이드스를 치면 뭘 하느냐? 아밀레이드스를 넣느냐? 안 넣느냐? 요게 조작변인이야. 그러면 이 조작변인 이외에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야 되게?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야 돼. 예를 들면 여기 아까 실험군 대조군 할 때 아까 한쪽에 아밀레이스를 넣었어요. 한쪽에 안 넣었지만 뭔가 느낌 넣어야 되는 거야. 증류수라도. 그러면 내가 아밀레이스를 7g을 넣었어. 그럼 이쪽에 증류수를 몇 g을 넣어줘야 되게? 7g을 넣어줘야 돼. 그건 일정해야 돼. 그 다음에 아밀레이스가 작용하는 온도 똑같아야 되지. 두 집단의 온도도 똑같아야 되고 녹말의 양도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녹말의 으깨진 정도도 똑같아야 되고 녹말 부피도 똑같아야 되고 퍼진 정도도 다 똑같아야 되거든. 그거를 무슨 변인이라고 얘기한다? 통제변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통제변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얘는 뭐하게 유지하는 거? 일정하게 이제 유지시키는 요 말 좀 이상하다. 요거 이제 통제변인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통제변인이 제대로 통제가 안 되면 실험 결과가 잘못 나올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 잘못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통제변인. 그럼 종속변인은 뭐냐? 종속변인은 말 그대로 실험 결과에 해당하는 거야. 결과. 그러니까 아까 아밀레이스 계속 아밀레이스 얘기하네. 그러니까 아밀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녹말이 분해되었느냐? 분해되지 않았느냐야.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이거는 그냥 아예 가설을 써버릴게.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제 가설을 세웠어. 너무 길다.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분해할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대조 실험을 한다 라고 하면 집단을 몇 개로 나누는 거야? 집단을 두 개로 나누는 거지. 녹말 더하기 증류수 하는 집단이랑 그 다음에 녹말 더하기 아밀레이스를 한 집단에 나누겠죠. 그러면 이거는 집단의 개념이에요. 그럼 내가 뭔가 바꾼 집단이 A 집단이니까 B 집단이니까 B 집단이잖아요. 여기가 무슨 군? 실험군. 그 다음에 여기가 대조군이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이제 변인 중에서 독립변인은 뭐가 되는 거지? 독립변인은 아밀레이스의 첨가 유무가 되겠지. 이해됐니? 바꾼 거. 내가 의도적으로 바꾼 거니까. 그 다음에 종속변인은 결과를 잘 봐야 돼. 분해할 것이다가 결과잖아. 그러니까 뭐의 여부? 녹말의 분해 여부지. 됐어? 그러면은 통제변인은 그냥 귀찮으니까 쓸게. 양이죠, 양. 녹말의 양, 증류수의 양, 아밀레이스의 양. 양 똑같아야 되고 양 똑같아야 되고. 됐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온도라던가 뭐 압력이라던가 등등등등등등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되는 거야. 통제변인인 거지. 됐어? 그래서 이런 변인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키는 행위 자체는 변인 통제라고 해요. 다시 통제변인은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되는 변인인 거고 변인 통제라고 하면 변인을 통제하는 거야. 일정하게 유지하는 현상. 변인, 그 통제변인. 네, 그래서 이렇게 구별한 거예요. 내가 독립이라 썼구나. 미안. 여기 조작변인. 조작변인이고 합해서 무슨 변인? 잘못 썼다. 독립변인. 됐어? 좋은 지적이었다.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랑 쓰는 거랑 이렇게 다르네. 됐어? 그래서 보기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거는 내가 여기 통제변인, 잠깐만.
잠깐만 색깔 다르게 할게. 얘 통제 맞고 미쳤다. 다시. 요렇게가 독립변. 오케이? 요렇게 두 개가 독립변인이고 요게 종속변인. 됐지? 얘를 밑에다 쓸 거야. 됐어? 그래서 보기에서는 요거 두 개 구별하는 거 은근 잘 나와요. 여기 종속변인이냐 통제변인이냐 해가지고 수능에서도 한 19번이나 20번쯤에 한 번씩 나오거나 아니면 앞에서 한 번씩 나오거나 요렇게 나와. 됐어? 자, 그렇게. 그러면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실험 결과, 그러면 이거 이제 뭐 녹말이 있는지 없는지 뭐 확인할 게 뭐 아이오디나 용에 뭐 떨어뜨렸더니 뭐 얘가 뭐 청남색이 됐네, 안 됐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표나 그래프로 분석을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실험 결과가 되는 거고, 일반화라고 하는 거는 과학 지식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소화 요소는 영양소를 분해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식이 확대가 되면 뭐라고 하게? 일반화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 갔어? 그러니까 여기 약간 아까 비문학 같다 했지? 비문학 같다고 한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가설이랑 좀 틀리면 가설 수정해서 실험 다시 하시면 돼요. 실험 다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대조 실험이랑 변인 분석하는 거는 꽤 중요해. 자, 그래서 거기 예시가 이제 두 개가 나와 있는데, 거기 이제 22조 예시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근데 이건 너무 대놓고 나와가지고. 자, 연역작 탐구 방법의 예시로 이제 플레밍의 페니실린이랑 그 파스텔의 탄저병 백신 나왔는데, 두 분 다 되게 유명하고, 페니실린은 뭐지? 항생제예요. 항생제. 그래서 푸른 곰팡이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세균을 배양시키다가 푸른 곰팡이가 핀 말 그대로 배양지에선 세균 증식하지 못해서 궁금한 거야. 궁금해서 이제 왜 그럴까? 그래서 문제인식. 그래서 가설은 푸른 곰팡이가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들 것이다. 아까 그래서 가설은 보통 뭐로 끝난다? 것이다로 끝난다 그랬지? 그러면 결론도 예상 가능해. 그럼 결론은 뭐겠어? 틀리지 않는다면? 푸른 곰팡이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든 다가 되겠지. 그렇게 일단 가야지. 그러면 딱 가설을 보면 여러분 대조군이랑 실험군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세균은 양쪽에 놓고 한쪽에는 뭐 첨가? 푸른 곰팡이 첨가, 한쪽은 푸른 곰팡이 넣지 않겠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대조군은 푸른 곰팡이를 넣지 않은 집단, 실험군은 푸른 곰팡이를 넣은 집단. 그럼 조작변이는 푸른 곰팡이 넣냐 안 넣냐. 그 다음에 종속변이는 세균이 증식했냐 안 했냐. 그 다음에 통제변이는 어떤 거겠어? 푸른 곰팡이의 양, 뭐 세균, 맨 처음에 세균의 양, 그 다음 배양하는 물질 온도, 그 다음에 혹시 세균에게 양분 같은 거 줄 수도 있잖아. 그런 양분의 양, 이런 것들이 일정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탐구 결과 정림이 해석하면 결국은 푸른 곰팡이를 접촉한 접시에는 세균이 증식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결론. 그래서 항생제는 그래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파스테르의 탄저병 백신 개발인데, 파스테르는 저온살균법이라고 하는 걸 개발하신 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생물 속생설이라고 해서 생물은 생물에서부터 생긴다. 요거 얘기하신 분이거든요. 왜? 그래서 예전에는 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줄 알았대잖아. 자연 발생설. 그러니까 옛날 사람에 봤을 때 고기를 실온에 넣어놨더니 거기에 구데기가 그냥, 구데기 본 적 있어? 선이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엄마한테 맞아 죽는 줄 알았잖아. 김밥을 가방 안에다 넣어놓고 한 달을 안 열어본 거야. 그래서 그 정도로 되면은, 그래서 한 달째 가방을 열었더니, 네, 거기까지. 하얀 아이들이. 와, 진짜 엄마한테 뒤지게 맞았네. 맞을만 하지. 엄마한테 진짜 크게 혼낸 거 좀 너무 심하게 혼나가지고 기억에 남는 게, 예전에 한 번 혼났을 때 계란, 그 냉장고 안에서 계란 깼을 때 진짜 혼났어. 근데 잘못한 거. 근데 어제도 계란 한 6개 깼는데 비밀이야. 떨어뜨려가지고 꺼내다가 뚝 떨어져서 계란이 다 깨졌네.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 나이에 무섭다 야.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스테르 탄저병 백신 개발. 자, 그래서 백신은 병을 예방하는 물질이죠. 그래서 지금 닭콜레라균. 그래서 닭콜레라균을 접종한 닭이
닭 콜레라를 가볍게 앓고 이거 약간 그거 같다. 쟤네 종두법 같은 느낌이다. 종두법 아시죠? 갑자기 그 병이 생각이 나네. 아, 우두 말고. 아니, 우두 맞나? 우두 말고. 우두 맞나? 왜 세 글자 같지? 천연두? 우두? 그게 우두를 가볍게 앓고 난 사람이 천연두 안 걸리는 거 아니었나? 그래서 소의 고름에서 그쵸? 오, 그치,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탄저병도 같은 방식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가설은 탄저병 백신은 탄저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얘도 똑같아. 그러니까 양을 두 그룹을 준비를 하겠지. 그래서 일단 한쪽에는 백신 맞추고 한쪽에는 안 맞추고 거기다 이제 탄저균을 주입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집단 두 집단 나누겠지. 어떤 거? 탄저병 백신을 맞은 집단이랑 백신을 안 맞춘 집단이 있을 거지. 그럼 백신을 놓은 집단이 실험군, 나머지가 대조군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조작 변이는 뭐야? 탄저균 백신을 넣었냐? 그럼 종속 변이는 탄저병에 걸렸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나머지 통제 변이는 양의 뭐 나이, 숫자, 그 다음에 뭐 주사한 탄저균의 양, 백신의 양 등등등등등등등등은 다 이제 무슨 변이? 이제 통제 변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결과 탄저병 백신 탄저병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여기는 실험군이랑 대조군 이제 나누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해. 자, 그래서 24쪽 이제 오시면 24쪽 와봐. 요거는 그래도 여긴 조금 해보는 게 좋은데 자, 24쪽에 그래서 요거 예시 2개 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자료일에 보시면 이제 연역적 탐구 방법 해서 순서가 쫙 나왔어. 플레밍은 아까 했잖아. 그래도 한 번 더 할게. 자, 그러면 일단 1번에 자, 가는 푸른 곰팡이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든다. 근데 라를 잠깐 보실까요? 라는 푸른 곰팡이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만들 것이다. 딱 봐도 누가 가설 설정이야? 라가 가설 설정이지? 그럼 라가 가설 설정이니까 가는 뭐가 되겠어? 결론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반드시 뭐와 관련된 문구? 가설과 관련된 문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너무 그렇다. 왜 세균이 증식하지 못할까? 뭐야 당연히 문제 인식이죠. 얘는 문제 인식. 자, 그 다음에 다는 A집단에서 세균 증식했지 않았고 B집단이 증식했다. 딱 봐도 실험 결과에 해당하지. 그래서 실험 결과 정리 및 해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는 딱 봤을 때 실험을 하셨죠? 그래서 얘는 이제 탐구 설계 및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가볼게요. 자, 맨 처음에 뭐가 와야 돼? 문제인식 먼저 와야 되는 거잖아. 나. 두 번째는 가설 설정이니까 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탐구 설계 및 수행이니까 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탐구 결과 다. 실험 결과 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 도출 가가 되겠지. 자, 그래서 1번에 이 탐구에 이용된 탐구 방법을 쓰시오. 자, 무슨 탐구 방법? 연역적 탐구 방법이고 탐구 방법을 순서대로 써라. 나라마 다가가 되겠죠? 그래서 나라마 다가. 자, 그래서 빈출 선택지 그냥 보시면 자, 가설 설정 단계는 나가 아니라 뭐 할 것이다 찾으시면 되죠. 라가 되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마에서 대조 실험 했는데 자, 여기서 무슨 A집단이 대조군이야? B집단이 대조군이야? B집단이 대조군이야. A집단이 실험군이야. 왜냐 A집단은 푸른 곰팡이 접종했고 B집단은 접종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4번의 X. 자, 그 다음에 마에서 푸른 곰팡이 접종률을 제외한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한 거는 변인 통제에 해당한다. 변인 통제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험을 통해 푸른 곰팡이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든다는 결론 내린 건 맞지요? 그래서 6번에 5가 되겠지. 그러니까 딱 무슨 문제 나올지 뻔하지? 순서나라기 아니면은 그 실험에서 고칠 거 이런 거. 근데 의외로 여러분 복잡하게 나오면 복잡해요. 자, 그 다음에 자료 1번 보십시오. 소와 효소의 녹말 분해 작용을 알아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가설이 비어있으면 뭐를 보시라고? 결론을 보세요. 결론이 뭐지? 소와 효소 X는 녹말을 분해한다잖아. 그러면 가설은 바로 나와야 돼. 뭐야? 소와 효소 X는 녹말을 분해할 것이다.
왜 저거 강조해서 문장 해줬는지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시험관이 보이고 하나는 증류수를 넣고 하나는 뭔가 기억을 넣네. 자, 그럼 이거 대조 실험한 거거든. 그러면 하나는 어쨌든 효소를 넣어야 되고 하나는 효소를 안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실험군 1이 뭐가 돼야 돼? 실험군 1이 대조군이 돼야 되고 실험군 2는 실험군이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조작 변이는 소화 효소를 넣냐 안 넣느냐니까 나머지는 조건이 똑같아야 되죠. 그러면 니은의 온도는 몇 도여야 돼요? 그렇지, 37도씨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에 가설 가는 X는 녹말을 분할 것이다 맞고, 2번에 실험관 1은 대조군, 실험관 2는 실험군 맞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OX 가자. 기억은 소화효소 X 더하기 증류수. 얘는 맞아요. X만 넣진 않죠. 왜냐면 시석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시석해서 넣는데 이거 가끔 지문이 나오더라고. 증류수 양이랑 증류수 더하기 소화효소 넣은 양이랑 어때야 되게? 같아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1번은 5, 그 다음에 니은의 이거는 통제변인이라서 37도씨 맞고, 그 다음에 실험했어, 가설했어 하면 무슨 방법? 연역적 탐구 방법. 그러니까 선생님 귀납적 탐구 방법 뭐만 막 강조했어? 관찰 강조했잖아. 실험 안 하면 다 귀납법이야. 그 다음에 이 탐구에서 대조 실험 했고, 그 다음에 소화효소 X를 넣냐 안 넣냐는 조작 변이. 자, 녹말의 분해 여부는, 자, 이거는 실험 결과에 해당하잖아요. 아까 결과에 해당하는 게 무슨 변인? 종속 변인이에요. 그래서 분해 여부는 종속 변인. 그 다음에 온도는 일정해야 되니까 뭐가 맞아? 통제 변인. 오케이? 구별 좀 잘해줘야 돼.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연습하기 전에 23쪽 먼저 한번 해봐. 자, 1번. 자, 1번은 귀납적 탐구 방법. 그 다음에 2번은 연역적 탐구 방법. 3번은 가설. 4번의 실험군, 대조군. 6번의 조작 변인, 종속 변인. 변인을 조금 조심하시긴 해야 돼요. 헷갈리거든요. 자, 그래서 1번에 OXX. 2번에 X인 이유는 연계되고요. 그 다음에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것도 대상인데 이거를 생태학이라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생물 플러스 환경을 생태계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태학. 자, 그 다음에 2번은 그냥 다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뭐 세포와 개체군, 군집기관, 생명체에 관한 모든 것은 다 생명과학 연구 대상. 자, 그래서 3번에 가는 귀납적 탐구 방법이고 나는 연역적 탐구 방법. 그래서 가설이랑 실험 찾으니까 좀 편하지. 그 다음에 4번에 귀납적 탐구 방법의 기억. 세포설은 실험을 하기가 되게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에 가설 설정. 자, 5번에 가설 설정. 예측하고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자, 6번에 일단 1번은 X인데 이거는 뭐에 해당해? 관찰하고 의문 제기하는 거니까 관찰 문제인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문제인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돌아가게? 가설 설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X. 자, 그래서 뒤에 몇 개 조금 더 풀어볼게. 자, 거기 26쪽 와볼까? 자, 거기 26페이지에 자, 26페이지에 7번, 8번, 9번 한번 해볼래? 자, 26페이지에 7번, 8번, 9번. 26페이지에 7번, 8번, 9번. 자, 거기 7번은 한번 먼저 보자. 자, 7번. 순서 나왔네. 자, 그래서 일단 가는 세균 A는 우유를 상하게 한다. 되게 단호하네. 결과죠, 결과. 그래서 결론 도출이고, 그 다음에 나에서 A를 넣은 우유는 상했다. 넣지 않는 건 변화가 없었다. 이거는 실험 결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탐구 결과 정리 및 해석. 자, 그 다음에 다는 가정했네요. 세균 A가 우주를 상하게 할 것이다. 가설 설정이 되죠. 그 다음에 라는 왜 그렇지? 왜 상하는 A가 많지? 이거는 문제인식이 되지. 관찰 및 문제인식. 그 다음에 마는 실험하는 거니까 탐구 설계 및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문제인식 라, 가설 설정 다, 실험한 거 마, 실험 결과 나, 그 다음에 결론 가가 되기 때문에 순서는 라다, 마나가 다 뭐봐? 요 정도는 할만하지? 그래서 얘는 순서 좀 외우긴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자, 8번에 이제 파스테르 실험인데, 파스테르는 가설을 그래서 탄저병 백신 실험인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두 집단 AB를 나누고, A에만 탄저병 백신을 주사했다. 그 다음에, 탄저균 발병 여부를 관찰했다. 자, 일단 집단 A는 탄저병 백신을 주사한 집단이니까 실험군이고요.
B는 접종 안 했기 때문에 제조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역 같은 경우에는 모두 탄저균 주사한 거니까 이거는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한 거죠. 변인 통제 맞고요. 그 다음에 탄저병이 걸렸냐 안 걸렸냐는 실험 결과이기 때문에 조작이 아니라 종속 변인이에요. 답 3번.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자, 9번에 이거 잠깐만, 이거 너네 기억나니? 콩의 오줌 속에 요소를 분해하는 물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배웠는데 혹시 요 효소 기억나? U로 시작해요. 유레이스라고. 아, 기억 안 날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BTB용액 혹시 기억나? 이거 어차피 다음 시간쯤 할 거야. BTB용액 산성에서 무슨 색이더라? 노란색이고 중성에서 초록색이고 염기성에서 파란색인데 이거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할 거야. 혹시나. 참고로 오줌은 산성, 중성, 염기성. 굳이. 오줌은 산성, 중성, 염기성. 그냥 찍어. 중성이에요, 중성. 중성. 침도 중성. 참고로 암모니아가 염기성. 그렇게 확인하는 거거든. 이젠 외워야 할 때가 드디어 오고 있네요. 자, 근데 어쨌든 실험을 했기 때문에 연역적 탐구 방법이고, 그 다음에 지금 나에서 생공즙을 넣은 집단이랑 넣지 않은 집단이 있기 때문에 대조 실험을 수행했을 거고, 가설이 맞다면 조건을 변화시킨 집단이 색깔이 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비커 1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게? 비커 2여야 돼. 그래서 답은 3번. 근데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외워야 돼. 자, 그래서 27쪽에 거기 실력업, 거기 27쪽에 실력업에 자, 1번 문제처럼 보통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는 솔직히 연습용이었고요. 실제로는 27쪽에 실력업처럼 문제가 훨씬 많이 나와요. 한번 얘는 한번 읽어봐. 자, 얘는 뭐 굳이 하면 일단 가설은 어디 있어? 가설은 이 부분이 가설이지. A가 P를 뜯어먹으면 P가 뭐 할 것이다? 가시가 많아질 거라고 했으니까 A를 넣은 집단이 뭐가 많을걸? 가시가 많을걸? 그래서 지금 대충 정리하면 기역이랑 니은으로 했었을 때 결국은 얘는 A가 없고 얘는 뭐가 있어? A가 있을 거잖아? 그럼 가시가 어디가 많아야 되게? 가시가 얘가 많을 거고 얘가 가시가 어떨 거예요? 얘가 가시가 적겠죠? 그래서 지금 일정 시간에 수했을 때 가시의 수는 1에서가 2에서보다 많았다고 돼 있잖아? 그럼 뭐가 1이어야 돼? 가시가 많지. 그럼 얘가 1, 얘가 얼마야 돼? 얘가 2가 되겠지? 요런 느낌이야. 그래서 일단 2는 뭐가 맞다? 2는 그래서 기역인 게 맞고, 그럼 조작 변이는 조건을 바꾼 거잖아. 그럼 조건을 바꾼 게 A를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작 변화는 이제 A를 첨가했냐 첨가하지 않았냐. 그러면 거기 P의 가시의 수는 이거는 결과에 해당하는 거니까 무슨 변인이어야 돼? 이건 종속 변인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종속 변인 은근 많이 물어봐요. 보기에서. 그래서 니은에 조작 변인은 A가 A를 넣냐 안 넣냐는 거고 P의 가시의 수는 종속 변인이야.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잉. 자, 그 다음에 나에서 대조군과 실험군 설정됐는데 뭐가 대조군? 요게 대조군, 요게 무슨 군? 실험군. 구별 잘 해줘야 돼. 그래서 요새 이렇게 문장으로 잘 나와. 문장으로. 그래서 답은 기억이랑 지금. 할만하지? 여기는 아직 할만하지? 이제 기출피고는 18쪽이 완자는 38쪽인데 자, 생명활동과 에너지. 자, 아까 우리 처음 했던 거 복습. 생명체, 생물의 특성 6가지 중에 첫 번째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는 뭐를 한다? 무지대사를 한다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당하는 건 무지대사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무지대사. 그래서 이제 물질대사라고 하는 거는 자,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이제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하지.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첫 번째 하시는 분들은 개념 정리하는 느낌, 두 번째 하시는 분들 이제 외우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물질대사라고 해서 이 물질대사 결과 우리 생명활동에 필요한 뭐를 만들고 에너지를 생성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뭐도 합성하고 물질 합성도 하고 이런 물질을 또 뭐 효소나 호르몬 같은 거 통해서 뭐 생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등등등등 뭐 혈액 응고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한다. 요게 이제 물질대사지. 그래서 물질대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 아까도 했지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촉매를 먼저 할게요. 뭐가 작용한다? 효소. 참고로 이 효소는 생체 촉매고 참고로 촉매라고 하는 친구는 반응에 참여하지는 않고 얘는 반응에 뭐를 늘리는 역할? 빠르게 하는 역할이에요. 반응에 참여하지는 않고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효소의 성분은 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물질대사 실험에서 몇 도씨가 되게 중요하냐면 37도씨가 되게 중요해. 왜 그러지? 37도 이상에서는 단백질이 변성이 돼. 37도씨에서 가장 활발하게 해. 37도씨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효소랑 반응물이 잘 결합을 못해요. 그래서 반응 속도가 되게 느려져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효소 때문에 무슨 단계에 걸쳐서? 여러 단계에 걸쳐서 무슨 범위에서 일어난다? 체온 범위에서 이제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체온 범위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뭐 온도 여러 가지 잘 나오지만 얘는 37도씨 정도로 되게 잘 나옵니다. 꼭 36.5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그래서 물질대사를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 대사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물질대사는 우리가 다른 말로 에너지 대사라고 얘기해서 결국은 이제 에너지가 이제 출입을 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종류로 두 종류로 나누는 거지. 이제 조금 길게 할게. 하나가 무슨 작용? 동화작용, 이화작용. 요거는 이제 예시 조금 더 아까보다 자세하게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동화작용, 이화작용인데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성입니다. 그러니까 작고 간단한 물질이 있으면 이 친구를 무슨 물질로 만드는 것? 크고 복잡한 물질로 합성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작고 간단한 물질을 무슨 물질이라고 하냐면 저분자 물질, 크고 복잡한 물질을 고분자 물질,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아까 선생님이 뭐 장난식으로 얘기했지만 큰 물질일수록 에너지가 많아. 그러면 작고 간단한 물질이 반응물이고 크고 복잡한 물질이 뭐가 되는 거야? 생성물이 되는 거지. 그러면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가 반응물보다 크단 말이야. 그러면 에너지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당연히 에너지를 흡수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가 합성, 이 동화작용의 일종의 무슨 반응에 해당하냐면 흡열 반응에 해당해. 흡열 반응. 그러면 이화작용은 반대로 가면 되니까 이 친구는 이제 분해가 되는 거고 크고 복잡한 물질을 뭐로 분해하는 것이므로 작고 간단한 물질을 분해한다. 그래서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고분자 물질을 뭐로? 저분자 물질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는 거꾸로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에너지가 더 작아. 그러니까 에너지를 더 내보내야 돼. 무슨 반응? 얘는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고요. 무슨 반응에 해당한다? 발열 반응에 해당하지. 그래서 만약에 이거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표현해?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세로축이 에너지고 그 다음에 가로축이 진행 방향이라고 치면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작았다가 커지는 거지. 이만큼 뭐를 흡수하는 거야? 에너지 흡수하는 거예요. 요게 동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이만큼 에너지 방출하는 거예요. 얘가 뭐? 얘가 이제 이화작용이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시야. 이제 다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걸 여러 못 따져주는 거. 예시 따져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이게 왜 얘가 되게 중요하냐면 어차피 여기 이화여 친구들 많으니까 어차피 학평이란 말이야. 보성은 조금 달라. 보성은 모르겠어. 보성은 이제 봐야 돼. 일단 기승전 학평이란 말이에요. 학평이 예시가 여러분 그냥 뒤에 여러분 알든 모르든 무조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 배운 것까지 섞여있기 때문에 통과랑 섞였기 때문에 예시를 달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조금 고민을 조금 해보는 게 좋긴 좋은데 어쨌든 동화작용 예시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건 뭐다? 광합성이긴 해. 광합성이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나오는 게 단백질 합성. 단백질 합성인데, 자, 그 여러분 단백질 단위체를 알아야 돼. 단백질 단위체가 뭐야? 아미노산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거나 폴리펩타이드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요거는 무슨 작용이 나와야 되는 거야? 요거는 동화작용이 나와야 돼.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다음 타임에 하겠지만 ATP 합성. 얘도 무슨 작용? 얘도 동화작용이지. ATP 합성.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합성 파트는 다 뭐가 나와? 합성이 나와. 다행히. 합성이 나오니까 조금 다행인데 이화작용은 어쨌든 뭐 길게 얘기했던 어쨌든 간에 이화작용에서 대표는 네 글자. 뭐 세포, 호, 흡이거든요. 이화작용의 이제 대표는 네 글자. 세포, 호, 흡. 그래서 두 개는 이따가 한번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의 반대로 뭐가 나올 수 있어? 소화가 나올 수 있지. 소화는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세포막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큰 물질을 작은 물질을 분해하는 거 소화라고 하잖아. 그럼 보세요.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되는 거 요게 소화잖아. 이거 무슨 작용? 요거는 이화작용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동화작용이면 요게 이화작용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질문할게. 소장은 동화작용이 일어나? 이화작용이 일어나? 일단 대표적인 건 이화작용이긴 하지. 근데 문제는 소화 기관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효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뭐도 해야 돼? 동화작용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간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난다. 오케이. 간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물질 대사는 다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정신 건강상 좋기는 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소화에서 예시 하나 더 들어볼까? 녹말 분해되면 뭐 돼? 녹말이 분해되면 포도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녹말이 화살 끝났다. 녹말이 포도당이 되면 분해되는 거니까 무슨 작용? 이화작용이야. 합성이 되면 동화작용이다. 그 다음에 다당류 예시로 녹말만 잘 나오는 줄 아나? 뭐도 잘 나오게? 글리코젠도 잘 나와. 글리코젠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게 얘도 다당류, 얘도 다당류. 그럼 포도당이 글리코젠이 되는 거는 합성이 되는 거잖아. 무슨 작용? 동화작용. 그 다음에 글리코젠이 포도당이 되는 거는 조각조각 나눠지는 거니까 무슨 작용? 이화작용이 되는 거지. 근데 아까 간 얘기를 해서 제일 미안하지만 간에서는 포도당이 글리코젠도 되고 글리코젠이 뭐가 되기도 하게? 녹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간에서는 어쨌든 둘 다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친구랑 비슷하게 여러분이 언제냐? 통합과학에서 또 배운 단위체랑 중합체가 있어. 통합과학에서 좀 긴 애들 있어. 영어로 된 애. DNA지. 오케이? DNA지. DNA의 구성 단위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글자.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뉴클레오타이드지. 뉴클레오타이드가 폴리뉴클레오타이드되고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DNA가 되는 거니까. 이해 갔어?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아미노산이 폴리펩타이드가 되고 폴리펩타이드가 단백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가 DNA가 되는 건 무슨 작용? 이건 동화작용이죠. 그럼 DNA가 뉴클레오타이드가 되는 건 이화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뭐하게 갔다? 일부러 지금 디테일하게 가는 거예요. 일부러 디테일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위체가 혹시라도 나오면 단위체가 뭔가 결합했어. 동화작용. 반대는 다 무슨 작용? 이화작용이지. 그래도 일단 제일 잘 나오는 거는 다 잘 나오는데 그 아미노산 단백질 되는 거랑 그 다음에 포도당이 뭐 되는 거 글리코젠이 뭐 되는 거 포도당이 되는 거 은근 솔솔하게 잘 나와. 이게 언제 배웠기 때문이냐면 이게 중학교 때 배워서 그래요. 기억 안 나시죠?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시거든요? 아니야, 잘못 얘기했어요. 2학년 때 배우시거든요? 기억이 없으시죠? 2학년 때 여러분 소화순환 호흡배설을 배울 거예요. 네, 배웠던 것만 기억하시죠? 그래서 동화작용, 이화작용 그렇게.
됐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대표는 누구랑 누구? 광합성이랑 세포호흡이지. 자, 일단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나니?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나. 자, 그 다음에 세포호흡은 주로 미토콘드리아야. 참고로 여러분 엽록체랑 미토콘드리아 어떻게 구별하면 되게? 이거 모의고사에서도 좀 잘 나오긴 하거든. 엽록체는 일단 조금 미토콘드리아보다 살짝 크고요. 살짝 크고요. 근데 크기로 구별하기 힘들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안에 동전 모양으로 뭔가 막들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안에 동전 쌓여 있네.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엽록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 엽록체에 살짝 그림 나와 있을걸? 그림 안 나있니? 18쪽 오른쪽에? 18쪽 왼쪽에? 안 나와 있니? 거기 엽록체 거기 안에 동전 쌓여 있듯이 그려진 거 보여? 너도 여기 있지? 여기는 항상 똑같기 때문에 동전 쌓여진 것처럼 되어 있는 거 보이지?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는 어떻게 구별하면 되게? 미토콘드리아는 보통 안에 보면 이렇게 뭔가 주름이 엄청 많아요. 주름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는데, 똑같이는 아니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주름이 많으면 미토콘드리아? 근데 실제 저것도 주름이긴 한데 안에 뭔가 동전 같은 거 쌓여있으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 엽록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료가 보면 광합성은 재료로 뭐랑 뭐가 들어가? 이산화탄소랑 물이 들어가죠. 자, 이산화탄소랑 물이 들어가서 유기물 포도당 합성하는데 포도당 혹시 식 기억해? C6, H12, O6이고 그 다음에 산소 나오지? 그래서 요게 광합성. 딱 봐도 무슨 작용 맞음? 딱 봐도 동화작용 맞지? 이때 들어간 에너지 무슨 에너지? 빛에너지. 그래서 보통은 빈칸이 기체가 잘 나와. 그러니까 보통 얘랑 얘는 보통 그 기억이나 니은으로 나와요. 기억이랑 니은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되냐면 세포호흡인 거지. 됐어? 요게 세포호흡. 그 다음에 여기 세포호흡은 또 뭐랑도 비교가 잘 나오냐면 연소랑 비교가 잘 돼. 여기를 지울게. 자, 세포호흡은 연소랑 비교가 잘 되는데 세포호흡은 연소랑 비교가 잘 나오는데 연소와 세포호흡의 일단 연소라고 하는 거는 물질이 뭐랑 반응해서 산소랑 반응해서 뭐와 뭐가 생기는 거? 빛과 열이 생기는 걸 뭐라고 한다? 연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포도당을 태우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는 연소할 때 무슨 기체 필요하니? 산소 기체 필요하니까 요때 당연히 물이랑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뭐가 생기냐면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차이는 연소는 물질 대사가 아니야. 근데 세포호흡은 뭐야? 물질 대사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연소 같은 경우는 한 방에 분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포도당이 가진 에너지고 요게 이제 물과 이산화탄소가 가진 에너지면 이만큼의 에너지가 한 방에 나오니까 온도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높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 몸에서 연소 일어나면 어떻게 돼? 고기가 되는 거지, 고기가. 고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게 포도당이 가진 에너지를 이만큼이라고 하면 얘가 물과 이산화탄소가 가진 에너지 합인 거니까 이만큼의 에너지가 몇 방에 방출? 한 방에 방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일어나면 죽어요. 근데 세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효소라는 거야. 효소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여러 단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친구는 에너지가 한 번에 방출되고 몇 도씨 이상에서 400도씨 이상에서 연소는 일어난다면 세포 같은 경우는 효소에 의해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그리고 여러 단계에 걸쳐 에너지가 방출되고 몇 도씨 부분에서 37도씨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느 범위에서 방출된 어느 범위에서 체온 범위에서 방출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물질 대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랑 뭐를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동화작용이랑 이화작용을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해.
물질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동화작용이랑 이화작용 구별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